선생님, 그럼 질의응답 시작할까요? 네네, 시작하시죠. 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채팅창에는 아직 올라온 것이 없는데요. 마이크 켜시고 발언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 잠시 질문 기다리는 동안 있었는데요, 선생님. 네네. 네, 혹시 그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면 좋을까요? 네네. 사전에 들어온 질문 제가 잠시만 찾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서 하민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 시점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이유. 어, 최근에 킹 오브 클론이 나오면서 사전에 어떤 뭐 시점을 계산한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킹 오브 클론이 이번에 방영된다는 걸 지난 6월에 알았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미 이제 6월 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뒤에 어떤 음모론도 없고요. 제가 뭐 중동의 왕들과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연결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빨리 출판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18년은 굉장히 좀 기다리기 힘든 시간입니다, 사실.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어, 지금 끝내서 다행입니다. 그때는 60년 동안 잡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리고, 민중의 심리와 욕망이 무엇인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민중의 심리와 욕망은 평생 연구에도 잘뭐 말하기 힘들겠죠. 심리학에서 좀 많이 다룰 수 있겠고, 욕망, 음, 이 책에서 담고자 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아무래도 있겠죠. 뭐 인정에 대한 욕망, 어떤 서구라든지 근대화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으니까, 뭐 노벨상 타령 매일 하니까, 뭐 노벨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상상계 인류학적 구조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면에 어떤 음, 다양한 어떤 욕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가난한 시절이었더라도 좀 행복하게 다가오는 그런 게 있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뭐 각자 도생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 어떤 혼연일체의 욕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층적이고 모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신적 존재를 꿈꾸지만 인간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이것도 평생 저희가 토론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문제인데요. 신적 존재, 뭐 신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깔고 있는 기본적으로 긴 인간관이 이제 신적 존재와 미친 존재 중간에 낀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니체는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의 노인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어, 말을 했는데요. 그 초인의 이제 신적 존재를 놓고 짐승의 좀 미친 존재를 놓으면 이게 좀 더 세련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체 이후로 많은 뭐 인류학이라든지 많은 이제 해석이 덧붙여졌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적 존재라는 게 저는 하나의 인간의 정량성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볼 때 어떤 200만 년 전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7만 년 전에 이제 사피엔스가 되면서 이제 인간이 되었는데요. 뭐 세포로 치면은 수억 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계 인류학적 구조들도 이런 좀 인류학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길게는 뭐 수백 년만
수백만 년 동안 동물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경량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병곤님께서 파우스트의 고전적 의미와 지금 21세기 파우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파우스트의 영원한 주제라는 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어떤 포기할 또는 바칠, 내던질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 인간형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어떤 영혼적인 거라든지 정신적인 거라든지 윤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내팽개치고 성공을 지향하는 인간이니까 어, 어떤 그런 고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1세기 파우스트는 직접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호모 데우스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BT나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세팅도 그렇고 될 수 있다면 요즘 뭐 디지털 클론 이런 디지털 이미지 기술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든지 가장 원하는 어떤 존재를 다시 환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원하겠죠. 파우스트 2권에 보면 호문클루스라고 이미 괴테가 인조인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 저는 직접 이제 과학기술로 실현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소설의 진리 가능성의 전망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설을 여러 권 쓸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리 가능성은 소설뿐만 아니라 진리 가능성 글쎄요. 솔직히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성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합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어,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 구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지지와 응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미님께서 소설을 쓰실 때 특별히 예시로 삼은 작품이나 작가는 있으신지요? 파우스트 제외하고요. 이게 제가 사회학과 문학의 돌연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 작품들은 사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작품에도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걸 한번 창조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은 스릴러의 형식인데 여러 사회적 문제를 대피를 시켰으니까요. 조금 독창적으로 어, 좀 쓰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우스 말고 영향을 받은 작품 아까 말씀드린 송광용 선생님의 만화일기 40년 동안 쓰셨던 만화일기라든지 뭐 질베르 듀랑이라든지 가송 마슐라르라든지 뭐 미셸 마페졸리 이런 사람들에게도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 네, 뭐또 참가하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미님께서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보미라고 하고요. 그 선생님 작품 네, 프리뷰도 했었는데 너무 네,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 네, 오늘 이렇게 강연회도 너무 유익하게 잘 보고 있어서 일단 앞선 강연 감사드린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저도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아기의 비범성 얘기가 아까 강연하실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악의 평범성 태제에 맞서서 뭔가 악의 비범성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음, 궁금해서 음, 질문 음, 드리겠습니다. 음, 음.
네, 손보미 선생님,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소설의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번 읽고 또 해주셨으니까, 소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장 여기서는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의 비범성, 저도, 뭐, 여러 역사책을 읽고 그러는데요. 그, 아렌트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역사적 연구들이 독일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사유를 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아렌트가 지적을 하죠. 아이만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렌트를 반박하는 사람들 입장은 재판정에 나와서는 자기 변명으로 이견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요 논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히틀러나 상부에서 시켰다 이런 이제 될 수 있는데요. 뭐 90년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직접 유대인은 굉장히 혐오하고 반유대주의인 건 확실하지만 히틀러가 직접적으로 어떤 죽이라는 어떤 증거들이 약간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나치가 이제 어떤 급진화되는 거죠. 자기들이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내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라는 걸 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수동적이지 않았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유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글쎄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대학에서도 여러분 출세하려면 누구 뭐 지시만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온갖 자기 머리를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제3제국의 최고 권력자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지시만 따랐다. 이건 상식에도 맞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좀 그런 좀 논리적 오류가 있다. 아렌트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나오고 이제 악에 대해서 이게 악이 개인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그 나치가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급진화됐다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급진적인 아이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니체가 악을 지켜보고 있으면 너도 뭐 악의 어떤 10년에 어떤 빠져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악과 인터랙션을 하면 악해지는 게 이제 사회학자로서 보기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악의 어떤 평범성 태제를 너무 쉽게 어떤 철학자의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책임 전가를 맨 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책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물론 세상이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악이라는 건 집단 학살 같은 건 개인의 어떤 지시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책에서도 나오지만 지옥이 너무 차가워서 이런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료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거대한 악이 탄생을 이제 하는 거죠. 작은 악이라는 건 우리가 몇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데요. 범죄자라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악이라는 건 국가 관료 시스템에 의해서 차갑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저도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악의 문제는 수천 년 동안의 문제니까 이걸 단순하게 악이 평범하다? 이건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어떤 사회 악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봉착할 수밖에 없죠. 결코 악은 평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책에서도 악도 사고를 할 줄 알고 악에는 때로는 천재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 900만을 죽이려면 천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렌트가 주장하듯이 사유할 줄 모르는 어떤 악의 평범성이라는 건 우리 현실과 맞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우리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소설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채팅창에 조정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발언 직접 하시겠습니까, 조정환 선생님?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제가 김종영 선생님이 그 소설 작품을 썼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 학술적인 언어로 이렇게 그 훈련이 되고 나면은 소설 작품을 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저 상당한 자기 변신을 거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긴 그 장편 소설을, 음, 그것도 매 구절이나 장마다 문학적인 그런 그 형상화에 그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놀라웠습니다. 제가 뭐 작품을 거의 맨 먼저 읽은 독자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저자 중으로는 저자 다음으로는 제가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튼 그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작품이 그 소설가들 전문 소설가들이 아니라 사회학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작품을 이 연구 과정 속에서 쓰게 되었는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황우석 씨의 개인적인 탐욕,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거짓말, 그 인간 배아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난자 채취해서 그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황우석 개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황우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인격이 출현하기 위해서 사실상 굉장히 그 다양한 영역들, 제가 그 채팅창에 썼지만은 학술계는 학술계대로 또그 정치권,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그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어, 나름대로의 어떤 욕망이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아까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그 황빠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구하고 싶은 그 불행한 상황에서 구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을 품고 있어가지고 줄기세포의 그 성공이 자기 아들의 행복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이고 자기 가정의 행복인 그런 어,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이제 줄기세포의 연구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욕망들의 이제 얽힘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좀 사회학자로서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각각 어떤 식의 그 욕망들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또 나중에 접속하실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은 킹 오브 크론을 이해한다라거나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와 연관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회학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또 좀 듣게 될 뭐 선생님 나름의 어떤 시각과는 달리 문두수를 문학 작품으로 아까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하셨는데 문학 작품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성이 있었고 이렇게 장편 소설로 형상화할 때에 그런 사회과학적 생각과 달리 그 특별하게 이제 이게 문학 작품으로 쓰여져야 할 때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지점을 주안점으로 보면 읽으면은 그 선생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 불가피하게 문학 작품으로 써야만 했던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뭐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종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발표할 때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조정환 선생님과 여기 계신 이제 칼무르 출판사 여러분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뭐 5권의 책을 쓰는데요. 이전 4권의 책도 사실 한 권 한 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서울대 10대 만들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초반에 있었을 겁니다. 서울대 10대 만들기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 책이 서울대 10대 만들기가 더 먼저 나온 게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제목만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되었는데 설명을 하고 보니까 좀 말이 된다는 어떤 호응을 받고 있고 작품의 끝자리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어, 또 제가 21세기 파우스트 썼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제가 먼저 나온 게 좀 다행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만 덴진 선생이라는 분은 그걸 좀 뛰어넘기 위해서 예술의 경지, 소설이나 시라든지 연극의 형태로 이제 하려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수십 년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도달했던 게 이제 예술의 경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게 하나로 통일될 수 없고 다양한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학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보면 이제 사회과학자들도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맞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뭐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연구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 충격이라든지 놀라움이라든지 뭐 깨달음 이런 걸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 황파와의 인터뷰가 제가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그런 경험이라고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소설을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쓴다고 출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장편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제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캐나다 로키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제르마트라든지 뭐 제가 하다못해 뭐 이영경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독일의 칼스루에 공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칼스루에 공대까지 가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줄기세포 인간 복제 팀장인데 그래서 어떤 사회과학이 줄 수 없는 어떤 영역 물론 이제 사회과학도 확장되지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능성, 문학의 가능성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황우숙 박사는 과학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하죠. 이미 여러 이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조작에 대한 문제, 우리가 파우스트를 보면 실존했던 파우스트도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었고 불행하게 죽습니다. 근데 베테이 파우스트에 의해서 문학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죠.
또 어떻게 보면 뭐 황우숙 박사 또 학파들도 문학적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이게 강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사실 모르지만 저도 이제 소설을 써 나가면서 여러 이제 도움을 받았던 분들, 특히 이제 송강용 선생님이라든지 성삼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 그런 말을 좀 많이 듣죠. 뭐 소설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들의 내적 뭐 경향이라든지 논리적 구조 때문에 그분들이 성삼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당신께서 주인공으로 나서셔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 드려야죠, 당연히. 어,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설명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설 작품에 보면은 어떤 불가사의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한 어떤 강박적인 어떤 집착이 있어야 이제 소설을 쓰게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조정환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국문학과 출신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문학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환 선생님께서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욕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들이 이제 사실 나오죠. 어떤 여자에 대한 욕망, 이것도 중요한 이제 테마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 어떤 잃어버린 자식을 어떤 복제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는 자식을 이렇게 세우고 싶다는 어떤 보편적인 부모로서의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요즘 디지털 클론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자식과 부모 간의 어떤 만남이 사회적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여기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오는데 지저스라는 말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단이라는 사람도 구원받고 싶겠죠. 아우슈비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유대인에 대한 낙인을 지워버리면서 좀 다른 역사적 내러티브를 좀 만들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뭐 광기와 분리될 수가 없겠죠. 어떤 미친 존재로서의 우리가 광기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어떤 호모 데멘스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적 존재, 어떤 인간을 하거나 예술을 다시 재림시킨다는 그런 이제 내가 신이라는 거죠. 어떤 신적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관과 아까 미친 존재로서의 인간관이라는 게 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포착하기는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문학적 어떤 가능성이 저는 꽤 크고 우리가 또 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초보로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대답이 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이 먼저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보미 선생님 하시죠. 네, 저도 좀 이어서 연관 방금 조정아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이랑 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이제 강연하실 때 이 소설의 성격을 스릴러 장르라고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스릴러적인 이제 요소도 있지만 저는 SF 소설로 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나중에 알파로라고 하는 AI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이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한데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건가? 뭐 이런 추측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되어서 이제 소설에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SF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게 저한테 느껴져서 SF 소설로 읽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제 소설로 구성을 하실 때 다양한 소설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소설이 있을 텐데 이 작품을 안내하는 문구에도 있었던 것처럼 약간 거대 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SF라는 좀 약간 장르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설로 뭔가 구성하게 된 이유 같은 게 또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로라는 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알파고가 있으니까, 로가 LAW로 이제 전지전능한 어떤 법률가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요즘 뭐 챗GPT도 나오고, 뭐 알파로 같은 프로그램도 이미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동떨어진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바로 이제 대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SF가 아니래도 좀 이런데 뭐 문학이나 다른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보다는 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거의 그런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BT나 뭐 IT에 대해서 많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읽고 있으니까 뭐 특별한 뭐 SF 작품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SF가 아니라 정말 지금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특히 이제 요즘 뭐 인공대화가 개발되어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숭이도 복제가 되었고, 그래서 인간 복제라는 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공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뭐 SF라고 이렇게, 물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제라든지 뭐 IT와 BT가 나오니까요. 네, 제가 이제 과학기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게 좀 자연스럽게 좀 접근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대 서사가 맞긴 맞는데요. 이게 저는 이걸 거대 서사다, 미치 서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지 않고 쓴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어떤 제가 일기에서 송광용 선생님의 일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저희가 뭐 미시적인 게 글씨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ANT 매일 하면서 어떤 액터들의 행동이라는 게 글씨 뭐 미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액터의 어떤 네트워크니까요. 어떤 영향력이 중심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펙션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걸 의도적으로 섞은 거라기보다는 주제에 따라서 자료를 좀 결합시킨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로부터 어, 세조와 성산문을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BT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인간이 심판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정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어떤 역사를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가장 소설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문대의 본거지에서 이 심판을 이제 세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차가운 인공지능이 하는 게 논리적으로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엄청난 소설에서는 역할보다는 어떤 심판을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뭐 헤르메스라고 통제기계이자 뭐 쾌락기계를 이제 만들게 되죠. 1984는 통제고 뭐 멋진 신세계는 쾌락을 주는 거니까 이걸 결합시킨 어떤 인공지능이 되는데 그건 저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과학기술학을 연구해서 그런지 좀 친근하게 부담 없이 좀 하게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제가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손보민 선생님은 저 아동문화 또 하시고 또 지금 다지원에서 SF 그 세미나를 계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줄기세포하고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지점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김정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전 전작으로 문두스 이전의 전작으로 이제 지민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지자에 백성민자를 쓴 지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위 이제 민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적인 그 지성을 갖춘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면서 그 황우석 사태 당시에 바로 그 사건을 그 사회 속으로 이렇게 드러낸 그런 이제 시민들의 그 연구 활동, 요거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다중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서 노동자라거나 이제 그 전통적인 우리 사회 운동에 사용해 왔던 그 이제 실체적 개념 더하기 혹은 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 일반 지성 혹은 집합 지성, 집단 지성으로 이렇게 무장하거나 혹은 그것과 결합되게 된 존재론적인 그 변형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붙여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민이라는 개념하고 다중 개념은 상통하는 지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 이 지민 혹은 다중이 지금 이 문두스의 경우에는 소설 작품이라고 하는 어떤 무대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무대를 옮겨서 그 형상의 방식으로 만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작 이제 문두스 작품 속에서는 뭐 강대웅 씨로 이렇게 그 대표되는 아마도 이제 뭐 MBC PD나 이런 분들이 모델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주 창작되니까 그걸 갖다 매치시킨다고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그런 이제 기자라거나 혹은 그 시민 연구자들이라거나 학계 연구자들이 만약 현실 사회에서라면은 그 황우석 씨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고 폭로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것 같은데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밀접하게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읽을 때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민의 탄생 썼을 때의 그 지민의 등장으로 등장이 갖는 그 사회사적인 위치라거나 역할이라거나 그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그 지민하고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그 지민이 등장한다고 말을 잘 못하겠지만 어쨌건 그와 같은 경향들이 작품 속에서 그려질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그 변화가 있다면 왜 그런 변화가 그 선생님의 그 사상 속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칼럼니스트 나온 여러 이제 다중에 대한 책들도 재밌게 잘 읽었고요. 어, 그리고 그런 제 지민이 탄생해서 직접 언급을 합니다. 다중에 대해서는 그걸 좀 더 이제 인텔리전트 시리전이라는 좀 더 이제 지적인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민이라는 건 어떤 시민이 바로 시민이 된다기보다는 시민이 어떤 지성을 성취하게 된다는 이런 이제 의미로 저는 썼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반도체 백혈병을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어, 홍유미 씨 이제 아빠
황상기 씨, 이제 택시 운전을 속초에서 하시던 분인데 황유미 씨를 위해서 이제 10년 이상 이제 싸우시죠. 예, 이분의 경우 뭐 다른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아무런 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끝까지 싸워서 또 전문가들과 연대를 해서 반도체 백혈병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 도전하면서 직접 어, 어떤 자신의 기성을 성취하는 이런 이제 시민들을 제가 지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어, 시민이라는 개념이 문두스에서 어떻게 뭐 인과적으로 어떤 변형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일단 강대웅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의심을 가지고 추적을 이제 하게 되죠. 뭐 제보자나 여러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전문가 영역, 과학의 영역에 어떤 도전하는 어떤 기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소설에서는 약간 다르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지민으로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겠고, 여러 이제 등장인물들이 어떤 인텔리전트 시리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문학이니까 어떤 상상하는 주체로 이렇게 조금 민중이나 또 시민들을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욕망들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이제 사회니까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그 민중이라든지 뭐 다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어떤 승자와 패자가 사실 나눠지게 됩니다. 황우석 사태에서는 PD 수첩의 승리로 이제 끌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강대홍 기자도 어떤 약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대홍 기자의 관점에서 소설을 끌고 나가니까 강대홍 기자가 전지전능하거나 아무런 약점이 없다면 소설이 굉장히 재미없어지겠죠. 그리고 권민중 박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대립하지만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강대홍 기자도 나름대로 어떤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소설을 풍부하게 하고 또 강병 기자 자체도 어떤 기자라기보다는 우리 민중이 가진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중의 두 가지 속성이 권민중과 강병우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순적인 갈등 속에서 어떤 민중이라든지 다중을 좀 그리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질베르 듀랑이라든지 마페졸리 교수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민중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평생 이제 마페졸리 교수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 이제 히즘이라든지 촛불 사상을 하다가 그러면 민중이 그러면 바보냐 하는 좀 민중을 좀 뭐라 그럴까 이데올로기에 덮어 씌워진 존재로 보니까 그럼 민중이 욕망하는 건 그럼 무엇인가? 민중이 욕망하는 게 다 같잖아.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민중을 긍정하게 되는 어떤 상상력 연구에 이제 바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전향적인 그죠.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민과도 사실 연관이 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지혜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뭐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전체적으로 마페졸리나 질베르 듀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신화라든지 뭐 민중의 설화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상상력, 지성의 어떤 구성이라는 건 그것에 이제 기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민중이라든지 다중이라든지 뭐 시민의 어떤 지적 역량, 상상력의 역량을 최대한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소설에서는 어떤 민중들이 가진 다양한 면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포용하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좀 더 뭐 시민이나 뭐 다중이나 민중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입장을 좀 취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저는 뭐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책을 지민의 탄생 이름도 비슷한데 2015년에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는 사실 누구나가 이제 예술가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적인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영 선생님께서는 사회학자이시면서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십수년에 걸려서 이렇게 작품 한 작품을 내놨는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작품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요. 네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지베르 듀랑이라든지 뭐 마페졸리 여기 어, 또 가스통 바슐라라도 뭐 우리도 근본적으로 예술인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누구나 이제 미학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예술인의 탄생은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용기와 자극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작품을 뭐 소설이라는 첫 작품을 썼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술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극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학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문학으로 저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저보다는 여기에 계신 뭐 분들이 좀 더 예술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현실태로 바꾸는 게 또 예술이고, 제가 뭐 예술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지만, 이 작품을 쓰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회학을 좀 더 확장시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노만 덴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경지로에는 이제 예술이라는 걸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미학적 체계에 만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 또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소설은 제가 사회학책은 하나 구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뭐 수십 년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제 사회학의 어떤 결정판, 제가 모든 걸 배운 걸 좀 결정판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금방 딱 알아들으실 수 있는 제목입니다. 제가 초인으로서의 사회라는 이제 책을 구상 중인데 이게 써여질지 써여지지 않을지는 제가 지금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런 책을 구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타올생의 세트들이기 때문에 초인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학 책을 구상을 하고 있고 어, 소설로는 몇 권을 사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소설이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출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저도 사회학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 책도 요즘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어, 출판사에서 받아주셔야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회학자로서는 약간은 이제 어, 좀 이름이 있으니까 사회학 책은 출판할 수 있겠는데 제가 분두스를 좀 더 널리 알려서 다음 소설의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쓸 수 있다면 출판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수 하얀 산 이런 이제 어, 걸 이제 쓰고 싶고
어떻게 보면 마의 산이라는 토마스 만의 어떤 독일 작가죠. 책이 있습니다. 제가 마의 산에도 직접 갔다 와봤는데요. 그냥 하얀 산이라는 어떤 소설을 한번 오마주로 한번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멋진 신세계에 대한 오마주로 제가 멋진 구세계라는 작품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SF인데 손보미 선생님께서 쓰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멋진 구세계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사약자라고 그런지 인류를 좀 구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 자신도 그 자신은 이제 구원을 했으니까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가 손보미 선생님께서 혹시 여기 토스에 쪽에 이제 토스에 줘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인류가 아니라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의 사피엔스를 이제 인류세의 시대니까 찾아서 죽인다는 내용이 어떤 멋진 구세계의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의 갈등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을 죽이면, 사피엔스를 죽이면 인간이 탄생하지 않을 테니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멋진 구세계의 주요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이 조금 독자들한테 반응이 좋아야 좀 다음 책을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을 출판하게 해주신 우리 갈무리 출판사와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연과 그 열띤 토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문두스도 꼭 한 번씩 구하셔서 읽어 주십시오.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선생님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